토트넘과 아스널이 격돌한 이번 북런던 더비는 양 팀의 순위를 떠나 언제나 치열한 전개와 함께 굵직한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경기 전부터 많은 이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과연 아스널이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낼지, 그리고 손흥민이 어떤 방식으로 그 압박을 뚫고 활약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한 차례 멋진 득점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그것만으로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아스널 쪽에서는 손흥민을 봉쇄하면 토트넘 전체의 공격력이 반감된다는 확신 아래 철저히 대응했고 그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특유의 공격 패턴을 유지하며 손흥민에게 여전히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빠른 발과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때로는 최전방으로 파고들어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식으로 여러 시즌 동안 팀 공격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일찌감치 미드필더와 풀백,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 수비수까지 가담해 손흥민이 공을 잡기 전으로 둘러싸는 압박을 실행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스널의 플레이는 확실히 손흥민 억제라는 한 가지 과제를 명확히 공유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받으면 최소 2명이 동시에 다가가서 그가 속도를 올리기 전에 공간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스널은 측면에서 파워풀한 데인마크를 펼쳤고 중원 쪽에서는 연계 압박으로 손흥민의 패스 루트를 제한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반 20분이 지나기까지 손흥민이 성공적으로 드리블 돌파한 횟수가 평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아스널이 빠르게 대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손흥민이 스스로 움직여도 공을 못 받거나 간신히 받았다 해도 곧바로 협력 수비에 막혀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장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한 번의 작은 틈만 주어져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약간의 공간이 생긴 순간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이를 그대로 골망에 꽂아 넣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역시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해결사라며 환호했습니다. 문제는 이 한 방이 토트넘에게 지속적인 득점 흐름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스널의 압박 수준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고 토트넘이 추가적으로 득점을 노릴 만한 상황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한 직후 잠깐 토트넘이 기세를 올리는 듯 보였지만 아스널은 공 점유율을 높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공격진의 움직임을 묶어두었습니다. 아스널의 또 다른 강점은 미드필드 장악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역습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있으려면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데클란 라이스와 여러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몸싸움과 압박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토트넘의 전진 패스를 차단했습니다. 중앙에서 전개가 막히면 손흥민은 측면에서 계속 공간을 찾아야 했는데 그 측면조차도 아스널 측면 수비진과 헬프 디펜스가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풀백을 제쳐도 중앙 미드필더나 심지어 다른 수비수가 바로 커버에 들어오는 형태가 반복되어 그는 1대1 돌파를 성공해도 뒤이어 1대2 상황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전혀 활약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급했듯이 멋진 골을 하나 뽑아냈고 몇 차례 좋은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골을 넣고 나서도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스널은 점유율을 높이면서 토트넘이 마음껏 역습하지 못하도록 관리했고 최종적으로 스코어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 분위기가 약간 달아올랐을 때 아스널은 빠르게 수비 시스템을 재정렬하여 손흥민에게 또다시 2-3명이 달라붙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활용한 공격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아스널의 기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측면 크로스나 세트피스로 뭔가 만들어 보려 해도 정작 손흥민이 효율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패스가 늦거나 연결 자체가 끊겼고 아스널은 미드필드에서 아예 소유권을 독점하려 애썼습니다. 토트넘은 몇 번의 빠른 패스를 통해 손흥민에게 볼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기껏해야 한두 번 통했을 뿐 대부분은 아스널의 미리 준비된 대인 압박에 좌절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파고들 때마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스널이 온전히 그를 포위하며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감독은 후반 78분에 손흥민을 교체하기로 결정에 탔는데 이 장면이 이번 경기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교체 직전까지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압박을 뚫기 굉장히 힘들다는 몸짓이었고 이미 체력도 소진되어서 극적인 돌파를 노리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물론 극소수 팬들은 손흥민이 언제든 또 하나의 슈퍼골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인데 왜 그를 빼는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 흐름이 워낙 답답했고 손흥민 자신도 거센 마킹에 시달려 공간을 얻기 힘들어하니 이를 타개할 다른 방법을 택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타깝게도 교체로 들어간 리샬리송 역시 눈에 띄는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몇 가지 모습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설령 세계적 수준의 공격수라도 상대가 단체로 조직적인 대비를 해온다면 실질적 영향력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억제되면 공격이 절반쯤 마비된다는 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셋째, 아스널처럼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의 핵심 공격수를 고립시키는 전술은 상당히 효과적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번의 번뜩임으로 득점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아스널이 꾸준히 경기를 통제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양상은 과거에도 종종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공간을 얻기 어려운 빅매치에서는 대부분 팀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터뜨린 골 외에는 뚜렷한 공격 기여가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토트넘 공격 패턴이 안이하게 단일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다시금 뒷받침합니다. 손흥민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대기보다 팀 전체가 패스워크와 선수 간 위치 교체를 더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아스널은 손흥민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을 거의 모두 차단했고 측면에선 풀백과 미드필더가 번갈아 가담해 2중 3중 방어를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손흥민이 종종 펼쳐왔던 컷백 혹은 직접 돌파 후 강력한 슈팅 같은 장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득점 장면에서 보여준 퀄리티는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몰려드는 와중에도 정확한 체중 이동과 인사이드 슈팅을 통해 골망을 흔들었으니 이는 개인 기량이 절정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경기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토트넘이 한 골로 승리를 가져가기엔 아스널이 훨씬 더 단단하고 세밀한 전술 운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버거운 상황이었고 공이 다시 손흥민에게 오기 전까지 흐름을 움켜쥔 쪽은 아스널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북런던 더비는 손흥민을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아스널은 이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멋진 골을 선보이며 클래스를 증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아웃된 시점 또한 토트넘의 전술적 고민을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두기엔 이미 상대가 완벽히 대응했고 혹시 새 인원을 투입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영입된 교체 자원도 아스널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경기는 아스널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경기 후 일부 팬들은 그래도 손흥민은 어떻게든 골을 넣어냈고 만약 더 오래 뛴다면 또 한 번 찬스를 만들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스널이 끝까지 유지한 높은 집중력과 협력 수비는 토트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을 막으면 승산이 높아진다는 접근 방식을 그대로 성공시킨 셈이니 아스널 입장에서는 전략적 완승이었습니다. 한편 토트넘 측에서는 손흥민에 의존하는 단순 전술을 다시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 공격 라인을 연구하고 아스널의 전술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 내에서 이렇게 묶으면 손흥민도 힘들다 라는 일종의 매뉴얼이 돌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토트넘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손흥민 외의 측면을 폭넓게 활용하거나 이선이나 오른쪽 공격 옵션을 적극 활용해 상대 수비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 세트피스 다양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손흥민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단 한 번의 완벽한 슈팅으로 슈퍼스타다운 면모를 각인시켰으나 그 한 번만으로는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널은 손흥민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중원 장악과 짜임새도 있는 수비 로테이션으로 토트넘을 무력화했습니다. 손흥민 교체 후 토트넘이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이는 손흥민이 있어도 안 풀렸는데 없으니 더욱 답답하다
라는 아이러니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아스널은 손흥민이 골을 넣긴 했어도 전반적 흐름은 우리 쪽이었다 라며 이번 더비 승리를 자신들의 전술적 우위를 입증하는 예로 삼았습니다. 손흥민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대가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응수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구간이 생긴다. 이 말이야말로 이번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일 것입니다. 골이라는 결과는 만들었지만 후속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면 승리에 도달하기엔 부족하다는 사실을 토트넘이 실감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늘 해온 것처럼 다시 한번 팀을 위해 공격 포인트를 올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혼자 힘으로 반복해서 해결하기란 어려운 과제라는 점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북런던 더비는 또 한 번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스널이 손흥민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고 손흥민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골을 넣어줬으나 최종적으로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라는 지적이 더 뚜렷해졌고 아스널은 손흥민을 무력화하면 토트넘 공격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한 골을 넣고도 웃는 쪽은 아스널이었고 손흥민은 고군분투했지만 팀 전체가 밀리는 흐름 앞에서는 더 이상 해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더비는 아스널의 전술 승리로 막을 내렸고 토트넘은 값비싼 교훈을 얻으며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